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의 전제 조건이 우리 어제 책대로 말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리고 차입금 과다법인이다라고 했어요. 차입금 과다법인. 이 차입금 과다법인이라는 게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여기 차입금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절반이 자기 그 사업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있죠. 내가 자산이라고 말하는데 부동산 같은 걸로 임대하는 자산이 절반 이상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건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내국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외국 법인한테는 이거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간주임대료라고 말하는 간주입금 계산하는 공식이 적혀 있는데 이 간주입금이 우리 보증금 적수에다가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뺀 값에 우리 전기예금 이자를 먼저 곱하든 365분의 1을 곱하든 상관이 없죠. 얘가 1을 곱하는 이유는 적수가 이미 우리가 보유 일수만큼을 다 곱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366분의 1이다라고 지금을 하겠죠. 그리고 그럼 간주임대료라는 건 여기에 법인세법상의 간주임대료가 나올 건데 여기까지 해서 그럼 이 다음에 그 보증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수입들 있죠. 그건 우리 장부에 들어와서 어차피 입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입금을 하면 그래도 그건 이중과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빼버릴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 빼는 것들 했었었죠. 자, 그럼 아래쪽에 뭐 적혀 있는 건 임대보증금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임대보증금 건설비. 자, 지금 여기 안 적혀 있고 자, 제가 여러분한테 꼭 기억하자라고 한 게 지금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산 산출할 때 토지 관련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토지 관련.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토지는 제외인 거고 그냥 건물 관련인데 건물 취득 가액이나 더하기 자본적 지출된 거 있죠. 이게 건설비 상당의 적수 계산할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그 외에는 특이한 부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낼 때는 이 자본적 지출이 발생된 해에 그 해에는 발생으로 취득한 날짜를 쓸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냥 취득가액으로 써둘 거라는 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뺀다라는 게 문제에서 포인트 말고는 특별하게 넣을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행 내용이라고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이 2018년 4월 20일 올해 이전에 취득을 했죠. 그런데 취득 금액이 우리 토지 8천 건물 4천이 있는데 이 토지의 취득 가격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임대용 부동산이 1000제곱미터 중 400제곱미터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전체 면적을 1000제곱미터를 우리 연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 중에 400을 임대용 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임대 현황은 2019년 6월 12일부터니까 올해 이전부터 했으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이고
임대 면적이 400제곱미터라고 적혀 있죠. 우리 전체가 1000제곱미터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쓰는 부분이 우리가 입력할 값들 있죠. 사용할 정보들이에요. 그럼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이 이자 수익이 있고 이 이자 수익 370만 원 중에 6만 8천 원이다. 그럼 이 금액만큼은 이제 입금 산입 항목에서 빼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당해년도 적수 계산할 때 일수는 366일로 계산하래요. 어린 6년이라서 그러면 임대 일수 계산하는 거 어제 한번 클릭해 봤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보를 보고 자, 우리 법인 조정 메뉴로 가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로 가고 자, 이 클릭해서 먼저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부터 하면 자, 임대보증금이 2번 자료에 있죠. 보증금 5천만 원이 19년 6월 20일부터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있었고 정기 2월 됐고 우리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자, 우리 처음부터 그냥 366일로 잡히게 보증금 적수 일수 쓸게요. 여기 366일 나왔다고 해서 계산할 때 366일을 안 해주니까 지금 여기 버튼 클릭하시고 그리고 366일에 클릭하면 숫자 여기가 2로 바뀌죠. 2로 바꾸셔서 확인하면 지금 오른쪽 입금 산입의 금액이 바뀌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위쪽에서는 365로 계산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쪽으로 계산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 값 산출하려고 이 탭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모박스 2번 여기에 입력 탭을 클릭하시고 이제 건설비 적수가 우리 문제 1번 자료 가지고 쓰는 거죠. 얘도 올해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던 거니까 1월 1일이다라고 쓰고 건설비 총액은 토지 제외하고 4천만 원만 쓰고 올해 추가된 거 있으면 여기에 추가된 날짜를 써서 이 금액을 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면 쓰는 거예요. 다음 건물 연면적 적수가 있죠. 건물 연면적 적수는 1월 1일부터인데 1000제곱미터고 자, 그리고 임대 면적이 우리 400제곱미터죠. 지금 아직 하고 있으니 나간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다시 당초 화면 복귀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계산이 되었고 자, 그럼 입금 상당액 나왔는데 보증금 운용 수익을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3번 자료에서 이자 수익 F2번 눌러서 이자 수익이고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은 370만 원인데 이 중에 46만 8천 원은 우리 보증금 운용 수익이니까 이 금액 뺀 나머지만 입금 산입 간주 임대료로 입금 산입하겠다라는 거죠. 자, 내용의 취지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 금액만 우리 입금 산입하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누군가한테 진짜 준 적이 없는 건데 억지로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추가 과세할 대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유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합계 등록에 가서 스마트A가 도움을 안 준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F4번 기능이 없는 거지 아래쪽에서 정보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아래쪽에서
K랩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 적혀 있는 거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편해요. 그럼 아래쪽에 저 스마트 있을 때 아래쪽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많이 써요. 그냥 편하게. 그럼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14만 4천 원. 대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득 처분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기타 사회 유출, 입금 산입,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 거 끝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있어요. 지금 이 책이 순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수익금액 조정 안에 있는 내용은 수익금액 조정 안에 있는 내용은 얘 둘이를 먼저 한다면 얘를 꼭 먼저 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얘네들도 지금 수익금액을 매출액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부터 해놓고 왜냐면 내 주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놓고 문제 간 거니까. 근데 지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거 작성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걸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했나요? 아, 이 책으로 안 했나요? 우리 441페이지 거 보시면 안 했어요? 되어 있죠? 우리 했으니까 되어 있겠지. 근데 이러면 여기 800 들어와 있나요? 그죠? 나는 안 들어와 있길래 이러면 안 했나 해서 지금 우리가 때 위탁 매출 누락한 거 이번 문제 하나 보고 했었었죠? 그죠? 맞나요? 잠시 저는 금방 쓰기만 할게요. 왜냐면 이게 돼 있어야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 불러오니까. 해야지 할 수 있죠. 상품이야, 제품이야, 제품. 지금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지금 여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 값이 나와 있어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갔을 때 우리 같은 값이 되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돼 있으신 분은 449페이지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서 자, 이 되어 있으시면 저장해 놓고 창 닫으시고 나서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서 이제 여기에서 먼저 문제부터 읽어 볼게요.
자, 지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이 교재에서 보면 위에 차익 발생에 대한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 참고는 하시되 27번까지는 무조건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세 표준에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 K랩도 똑같이 번호 똑같아요. 27번까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있는데 법인세법에는 없는 거라서 이게 발생하면 무조건 플러스 하는 요소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28번부터는 여기 오른쪽 적혀 있는 부호가 무의미한 게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부호가 좀 무의미하고, 근데 위쪽은 다 플러스니까. 자, 그럼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보면 수익금액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거고, 영세율 적용분은 제품 수출분이다. 제품 수출분인 거 체크해 놓고, 당해 연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차량 운반구 매각대금 1,000만원, 간주 공급, 견적 공급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업 경비율 번호, 도매업 경비율 번호, 여기까지가 그냥 문제 끝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처음 시작할 거는 여기에서 위에 수입 조회라고 있죠. 수입 조회를 눌러서 우리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이제 불러서 이게 하나씩 써줄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 거, 그리고 수입 조회에서 제품 매출 거, 그리고 자비익 거, 이렇게 세 개를 불러오고, 지금 여기가 하나씩 그냥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 5천만원 제가 불러온 게 상품 매출이었죠. 그럼 상품 매출의 코드는 503001이고, 그리고 도매업,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자, 그리고 안에는 제조업이고, 제조업의 자동차 부품, 얘는 일치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얘가 지금 부산물이죠. 1,000만원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부산물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시험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품 매출에서는 안 나와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상품 매출에서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시험에서 제품 매출이나 공사 수익금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공사 수익금에서 나왔겠죠? 아, 죄송해요. 제품 매출에서 나왔겠죠? 상품 매출은 나올 일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대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1,000만원 더하면 25억 3,9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될 거고, 이거는 지워주고, 다음 지금 여기에서 영세율 적용분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영세율 적용분은 자, 아래 보시면 상세보기라고 있죠. 여기 상세보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신고서 과세표준 클릭하시고, 지금 뭐 클릭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제가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익 검토 왼쪽 2번에 상세보기 클릭하고 신고서 과세표준 클릭하고, 일단 이 금액은 확인했죠. 근데 이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적용까지 누르세요. 적용 누르면 왼쪽에 금액값이 나오죠.
나오나요? 지금 여기 말고 이쪽 탭 클릭하라고 했어요. 여기 탭 클릭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 클릭하고 적용하시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냥 영세율 2억 3천이라는 것도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 2억 3천 빼고 그러면 국내 생산품 내수 판매액은 23억 930만 원이고 수입 상품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둘 다 두 프로그램 다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얘 입력 끝났으니까 이제 수익 금액 차익 내역에서 일괄 작성 클릭하고 여기 있는 일괄 작성 클릭하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문제 2번에 보면 문제 2번에 차량 운반구 매각 대금이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 매각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간주 공급에 개인적 공급이 500만 원이 있고 그죠? 썼나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그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800만 원 가산 올려놓은 거 있었죠? 그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800이다. 자, 이렇게 하고 선택 누르시면 똑같이 차익계가 여기 차익으로 검증되고 저장하시면 얘는 정확하게 하고 끝나신 거예요. 여기에 5천만 법인 조정회사 맞아? 5천만 법인 조정회사 맞아? 내가 좀 이따 봐줄게. 자, 그럼 지금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상세 보기에서 불러오기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에 지금 여기 업종별 수익 금액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누르면 지금 이렇게 값이 안 나와요. 신고서 과세 표준으로 클릭하고 불러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나중에 얘 불러올 때 상세 보기 누르면 지금 그림은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림에서 적용 누르면 지금 이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고서 과세 표준 눌러서 적용 눌러야 지금 우리 보는 이 그림 값이 나오니까 얘 눌러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두세요. 왜 그 부분 체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다음 이제 수입 배당금 명세서 내용 있죠. 수입 배당금 명세서 내용. 근데 스마트 A 전 TAT 1급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내기가 적절하지 않는지 여기에서 기본 예제가 없는 건 시험에 거의 대해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 내는 주체가 이 출판사하고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론 내용의 근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네들도 그 과목별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 책은 그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조정 명세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이걸 먼저 해결하면 뒤가 쉬워진다라는 원리는 맞긴 한데 하나 해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 466페이지로 가서 자와 같이 어제 했던 퇴직급여 충당금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제대로 이제 합시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생각하면 된다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설정하는 건 기말에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우리 기말에 뭐 추가액을 써서 전표 추가를 하든 직접 분계하든 이렇게 회계상에 분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반대편에 비용을 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용 처리를. 그럼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설정하는 건 이 퇴직금 설정하는 건 결산 조정사항이에요. 결산 조정사항이라는 건 실제 지금 나간 게 아니고 추정 경비지 얼마 나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갈지 모르는 이는 추정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서에 쓴다면 인정해주고 안 써도 신고 조정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추정 경비이기 때문에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도를. 그래서 세법상에 이 비용 인정하는 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시인액 한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한도가 총 지급한 총 급여의 5%하고 그리고 영원하고의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성의 없으니까 추계액의 0%하고 이거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게 돼요. 추계액의 우리 0%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한도가 얼마란 이야기죠? 빵이란 이야기죠. 그 어느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0원이잖아. 근데 이 두 개 중에 작은 거래. 그럼 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6년부터라는 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0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16년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럼 그 이전에는 인정한 적이 있었고 일부 전부 다 인정한 옛날 시절도 있고 이제 일부 인정하는 시절도 있고 지금은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던 시절에 인정할 때 시절에 있던 분이 다 그만뒀을까요?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자액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잔액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잔액도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매년 설정해 가는데 지금 설정하는 건 인정 전부 다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인정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아직 그만뒀으니까 장부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관계 계정 따라서 쓰고 있는 회계상의 이유 중에 한 개예요. 옛날에 사람들 거하고 연결성이 다 되어 있는데 얘만 바꿔버리면 두 개가 조금 꼬이고 불편해져요. 세법상 처리가.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교재에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이제 우리 뭐 한도 적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뭐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말 설정을 할 때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장부에 차변에 퇴직급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설정했어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이다.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지금 이 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세무조정을 하면 자, 이 비용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아. 그게 송금불산입이죠. 그럼 세무조정을 송금불산입으로 하고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 1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둘 거예요. 왜 유보 발생으로 해두냐면 실질적으로 퇴사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비용 인정해 줄 거거든. 회사는 지금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지금 비용 인정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실질적 퇴사가 이제 발생을 하면 퇴사 발생하면 퇴직금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럼 우리 장부에서는 우리 회계에서는 직원 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죠. 그럼 잔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이든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지급을 할 거고 그런데 세법은 이때 퇴직급여 60만 원 현금 60만 원으로 한마디로 비용을 인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실질적 퇴사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얘 이제 비용이야. 회사는 비용 처리 안 했는데 세법은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에 산입해라. 우리 퇴직금 지급이라고 죄송해요. 자, 쓸 건데 퇴직금 지급이라고 써도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때 부인했던 걸 이제 추인할 거예요. 그래서 가산 조정했던 거 차감 조정으로 지금 역조정 들어간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가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 났던 거 60만 원을 우리는 차감 조정 유보로 추인한다. 감소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유보 감소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기말을 설정할 때는 이때는 부인했다가 퇴사했을 때에 이때 시인을 해줄 거예요. 부인했다가 시인을. 자,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기초 부인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있어요. 기초 부인 누계액이.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잔액이 15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 잔액이 150 있는데 50만 원은 세법에서 비용 인정 안 한 거고 100만 원은 인정한 거란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셨나요? 그죠? 장부에 15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 중에 부인액이 50만 원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100만 원은 신액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정하는 시절에 설정했던 거.
표현법 이해가시죠? 이해가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퇴사를 해요. 퇴사해서 장부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0만 원을 해서 현금 8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장부에다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세법은 다 인정하긴 인정할 거예요. 80만 원을 다 인정하는데 과거 거도 인정하고 지금 거도 인정하는데 부인한 거는 이 금액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추인할 거는 이 금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우리는 송금 산입은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50만 원만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조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부인됐던 거 안에서 조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부인액 한도 안에서 얘 먼저 상계시켜 버려서 나가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죠. 과거에 부인한 적이 없는 건데 왜 이걸 추인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퇴직연금 상품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기말에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개정 과목의 잔액을 증가시키는 건 전부 다 부인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지워도 되죠? 우리가 장부에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쓰는 게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쓴 거죠.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따 이 부분은 이 서식 끝나고 나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증가했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든 안 했든 무조건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얼마 유보 발생이라는 세무조정은 무조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연금상품 가입했는데 그러면 조정 안 하겠네 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은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생각해 두세요.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또 조정할 거고 이건 이거대로 따로 조정이에요. 같이 섞었다고 해서 그럼 이익에는 차이 없지 않냐? 나중에 이익에는 차이 없어. 근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설정만 하든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이렇게 분개하든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의 잔액이 증가하면 그 잔액은 한도가 제로니까 잔액 부인한다고 할 거예요. 장부상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면 가입했든 안 했든 다 부인할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정말 살짝 이야기했는데 첫 시간부터 너무 분위기가 금요일에 힘들어서 그렇죠? 가족이 다들 너무 조용히 들으셔서 제가 어렵나 하고 계속 뒤로 돌아보는 게 내가 뭐 잘못 적었나 어렵나 하고 고민하면서 봤어요. 가족이 너무 조용해지셔가지고 분명 어제 화상에서는 다들 분위기 밝았는데 자 우리 좀 쉬었다가